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좀 전에 명제함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 명제함수에 이제 붙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방법을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명제함수는 x의 어떤 특정한 값을 집어넣은 명제지만 특정한 값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이제 요 두 개의 기호, 자, 이제 전칭 기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제 집합 A의 모든 원소에 해당되는 기호를 우리 요 기호로 쓰겠어요. 모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 X가 PX를 만족한다 라는 기호로 전칭 기호를 쓸 거고요. 자, 영어의 올해, 자, 이제 뭐죠? 이 올해 A 첫 자를 뒤집어 쓴 거죠. 다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A를 뒤집어 쓴 기호를 전칭 기호라고 부르고요. 자, 이제 영어의 EXIST예요. 이거는 존재한다. 자, 이제 뭐가 존재해요? A의 원소 X가 존재한다. PX를 만족하는 원소 X가 존재한다라는 기호로 해서 존재 기호라고 부르고요. 전칭 기호, 존재 기호를 합쳐서 한정 기호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전칭은 글자 그대로 모든이에요. 모든 걸 의미하는 거고요. 존재 기호는 존재한다, exist. 그래서 A를 뒤집어 쓰고 E를 뒤집어 써서 만든 기호를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자, 저 한정 기호, 전칭 기호와 존재 기호하고 명제 함수가 붙으면 이제 드디어 명제가 돼요. 자, 명제 함수는 명제가 아니지만 전칭 존재 기호랑 결합이 되면 이제 명제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x는 홀수이다. 아직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 함수죠. 자, 근데 전칭 기호랑 결합하면 모든 정수는 홀수다. 모든 정수 x에 대해서 이제 모든 정수 x에 대해서 x는 홀수이다. 간단하게 모든 정수는 홀수이다. 이건 거짓 명제가 되겠고요. 존재 기호. 자, 어떤 정수의 x가 존재해요. 뭐가 존재해? x가 홀수인 x가 존재한다. 간단하게 홀수인 정수가 존재한다는 참인 명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명제함수와 전칭 존재 기호가 결합이 되는 형태. 자, 이 형태가 바로 입실론 델타 논법의 기본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칭과 존재 기호의 성질,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 알아두시면 돼요.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이 계속 복습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언제 공부해요?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입실론 델타 논법을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한 번만 읽어보시고 복습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말과 전칭 존재 기호 사이에 이제 표현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봤지만 논리학과 우리말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생기고요. 어려운 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오해를 줄이고 최대한 생각을 잘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자, 저 논리학과 우리말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어려운지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자, 우리말은, 특히 한국말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의 문장인데 A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B로도 가능한 문장이 많죠. 두 가지 이상 뜻을 가진 문장이 많기 때문에 전칭 존재 기호를 그대로 다루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형용사가 두 개 붙으면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고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전칭 존재 기호, 논리학 기호를 써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약속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논리학의 명제, 전칭 기호, 존재 기호를 쓴 것과 우리말, 일반 언어, 자연 언어 사이에 우리는 생각하기 편리한 걸 쓰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편리한 게 우선이에요. 자, 봅시다. 이제 명제함수 px, qx의 진리집합을 tp, tq라고 했어요. tp는 명제함수 p의 진리집합, tq는 명제함수 q의 진리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a가 tp의 부분 자, A가 P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A의 모든 원소는 PX를 만족하죠. 그때는 저 전칭 기호가 붙은 것이 참이 돼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A가 어디에 포함이 된다? PX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A하고 TP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A에는 어떤 원소가 존재해요? P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존재하죠? PX를 만족하는 게 존재한다.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는 저거 따질 일은 없을 거예요. 따져보자면 P의 진리집합이 A에 포함이 된다. A가 P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전칭기호의 PX가 참.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존재기호의 PX가 참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QX는 왜 있죠? 없어도 되는데 들어갔네요. 이거는 빼야 되겠네요. 빼서 다음에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저게 없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전칭 존재기호의 특징을 하나씩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징들을 대략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부분들이 거의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전칭기호가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해도 돼요, 전칭기호는. 자, 근데 저걸 생략하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조건문처럼 번역이 돼요. 무엇이면 무엇이다로 우리말로 번역이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전칭기호를 이용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X가 A의 원소라. 모든 A의 원소는 B의 원소이다. 맞죠? 자, 모든 A의 원소는 B의 원소이다. 자, X가 A의 원소이면 X는 B의 원소이다. 둘 다 무엇이에요? A는 B의 부분집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위는 뭐가 보여요? 전칭기호가 보이죠? 아래는 전칭기호가 없어요. 전칭기호를 이걸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참, 이게 펜이 자꾸 이렇게. 자, 전칭기호를 생략을 했더니, 자, 여긴 전칭기호가 있을 때는 A의 모든 원소 X는 B의 원소이다가 됐는데, 전칭기호를 생략했더니 X가 A의 원소이면 X는 B의 원소이다. 조건문처럼 해석이 되죠. 자, 이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조건문처럼 보이지만 어떤 건 조건문이 아니고 뭐일 수 있어요? 전칭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대략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생략하는 거 가능하니까 생략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칭기호를 부정하면 존재의 기호가 돼요. 그런데 생략한 걸 못 찾으면, 자, 그러면 나중에 이거 부정하려면 전칭기호를 찾아서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전칭기호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할 때 찾아서 부정하면 된다. 부정하지 않을 때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뜻이 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정할 때에만 전칭기호를 찾아서 부정해주면 돼요. 자, 두 번째 특징을 봅시다. 전칭기호의 해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은 임의의 입실론, 임의의 입실론, 임의로 통일을 해요. 하지만 전칭기호의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모든, 글자 그대로 전칭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칭, 모두를 칭한다예요. 영어의 올이고요. 자, 전칭기호의 저는 전체를, 칭은 일컫는다는 뜻이에요. 전체를 일컫는 기호. 글자 그대로 전칭기호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이에요. 영어의 올이니까. 모든으로 번역이 될 때가 있고요. 자, 보통 굉장히 많이 쓰는 임의의 란 말도 있고요. 근데 임의는 사실 우리말에서는 수학 말고는 거의 잘 안 쓰죠. 그렇죠? 임의의. 그 다음에 주어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우리말로 볼까요? 저 세 개의 말이 우리말에서 같은 뜻인가요? 다른 뜻이에요, 우리말에서는. 전칭기호는 저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로 번역할 수 있다. 논리학과 우리말의 차이는 이런 데서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중에 어떤 용어를 선택하면 생각이 편하고요. 어떤 용어를 선택하면 오해의 여지가 생겨요. 자, 우리 그걸 알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보겠어요. 자, 분명히 우리말에서는 저 세 개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 거예요.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대문자 n이 존재해요. 무엇을 만족하는? 대문자 n이 X 이상이 되는. 자, A의 전칭기호니까 모두를 일단 번역할 거예요. A의 원소 X에 대해서 어떤 원소, 말이 안 나오죠?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요. X 이상이 되는 자연수가 존재한다.
자, 이런 경우는 주어진으로 번역하는 것이 또 안 나오죠? 이렇게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지? 자, 주어진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 경우는 해석이 좋아요. 왜 그런지를 보겠어요. x가 주어지면 x 이상의 자연수 대문자n이 존재한다. 자, x가 주어지면 대문자n이 존재하는 거니까 x에 따라서 자연수가 달라져도 되죠. 이런 느낌이 들어요. x가 0.5면 자연수는 뭐 10을 택해도 돼요. 근데 x가 한 1억이에요. 대문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1억보다 큰 거 택해야 되죠. x에 따라서 저 대문자엔 자연수는 달라져도 돼요. 자, 그 해석이 되는 이유가 x가 주어지면 우리 뭘 찾을 수 있으면 돼요? 대문자n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x 이상이 되는. 그렇죠? 자, 저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거를 생략해도 되고요. 의무예로 바꿔도 되고요. 논리학적으로는 같은 결과예요. 근데 우리말로 주는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자, 주어진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이상이 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저 말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저거는 참이에요. 자연수 n은 뭘 택하면 돼요? x제곱에 가우스 함수 하기를 택해주면 되죠. 그럼 x가 어떤 숫자가 주어지든지 x가 1억이든 1조든 어떤 숫자가 주어지든지 저 스몰 n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거를 모든으로 번역을 해볼 거예요. 자, 이때 이 자연수 n은 존재성이 중요해요.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 x에 따라 달라져도 되죠. 자, x가 0일 때랑 x가 1억일 때랑 똑같은 n을 택할 필요는 없어요. x가 주어지면 x제곱 이상의 자연수를 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저거를 모든으로 번역해 봅시다. 번역을 바꿨어요. 자, 뭐만 달라요? 우리 똑같은데 주어진을 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요? 전칭기호니까 모든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잘 봅시다. 자, 모든으로 번역했더니 실수는 유계가 아니에요. 유계가 아니죠. 그렇죠? 유계가 아니에요.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실수보다 큰 n. 모든 실수의 제곱보다 큰 n이라고 해석이 돼요. 모든으로 번역했더니 우리말로. 따라서 실수가 유계가 아니니까 이거 거짓이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로 저거 참이에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전칭기호를 뭐로 번역했기 때문에? 모든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모든이 갖고 있는 우리 말 일상 언어의 해석이에요, 이거는. 우리말이 갖고 있는 해석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번역할 거예요. 자, n이 존재해요. 자연수이 존재해요. x제곱 이상이 되는. 자, 저걸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하는 게 오해의 여지를 없애는 거예요? 주어진으로 번역하는 게 우리 생각을 할 때 오해의 여지가 안 생겨요. x가 주어지면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x제곱 이상이 되는 자연수를 택할 수 있다. 주어지면 찾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이라고 딱 번역을 하는 순간, 자, 스몰 n 하나에 대해서 뭐가 돼야 돼요? 모든 실수의 제곱보다 스몰 n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거짓이거든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험해보면 알아요. 어쩔 때는 모든으로 번역해 생각하고요. 어쩔 때는 주어진으로 번역하면 편리하다라는 게 보이고요. 어떤 문장은 어떻게 번역해도 다 똑같은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 전칭기호는, 자, 이제 우리 이때의 저 전칭기호는 x가 주어진 다음에 대문자n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대문자n은 x에 따라 값이 달라져도 괜찮아요. 아, 저 펜이 왜 한 번 쓰면 안 나오죠? 이거 뭐 문제가 있는데, 얘는 x에 따라 달라져도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필론 델타 논법에서 저 n이 x에 따라 달라져도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돼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으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 X에 따라 대문자인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가 살아요. 모든으로 바꿔 번역하면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정된 대문자인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저 대문자인이 모든 실수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해야 된다고 오해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주어진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무래도 생각이 편해져요.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저는 그냥 우리말로 안 옮기고 쓸 거예요. 전칭기호를 쓸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은 주어진으로 번역해 생각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번역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존재기호는 그냥 존재한다로 번역해 주면 되는데, 자, 이제 어떤 무엇은 무엇이다로 보통 많이 번역해요. 자, 요게 좀 애매해요. 사실 우리말에 옛날부터 있던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수학을 하던 사람들이 저걸 어떤 무엇은 무엇이다는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대부분 받아 쓰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 표현을 가끔 쓰겠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국문법에, 우리말 문법에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것이 존재한다로 번역해야 제대로 번역이 되는 건데 말을 하다 보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 생략할 수 없어요. 자, 전칭기호는 생략이 가능한데 존재기호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자, 그냥 쓸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정을 할 때 저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바로 이거예요. 전칭기호의 부정, 존재기호의 부정이에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보겠어요.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부정해 보겠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뭐죠? 부정하면 거짓이겠지만,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참이죠? 물론 경험적으로 아직 죽지 않는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우리 후세 가서 뭐 죽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죽는다에 부정하면 거짓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자, 잘 봅시다. 보면 모든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전칭기호가 존재기호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해요. 요건 안 바뀌었어요. 자, 저 집합의 원소인 거 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부정할 때 얘를 부정하게 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A가 사람의 집합이에요. X가 사람의 집합의 모든 원소 X는 죽는다예요. 근데 사람을 바꾸면 안 되죠. 여기를 부정해버리면 사람이 아닌 어떤 것이 안 죽는다예요. 그래서 여기 포함 관계는 부정하는 게 아니다예요. 자, 그래서 전칭기호의 부정은 존재기호. 그 다음에 어디는 부정되지 않아요? 여기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PX는 부정해야 되죠. 죽는다를 부정하면 죽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논리로 이제 존재기호의 부정은 전칭기호, 여기는 부정되지 않고요. 오늘따라 특히 더 심한데요. 한 글자 쓰고 나면 안 되네, 이게. 여기는 부정되지 않고요. 여기는 부정하고요. 자, 저게 전칭 존재기호를 부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요. 전칭기호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생략한 거를 찾아서 부정하지 않으면 뜻이 달라지죠. 뜻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때 찾아야 돼요. 자, 나중에 입실론 델타누법으로 무언가를 썼어요. 그걸 부정해야 돼요. 자, 연속함수가 아니다. 수렴하지 않는다. 균등연속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자, 전칭기호가 생략된 게 있었다면 찾아서 부정해 줘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뜻이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 부정하지 않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저희가 생략됐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특징사에서 이제 볼 거예요. 한정기호가 포함된 명제를 부정할 때 주의할 것.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전칭기호가 생략된 경우 찾아서 부정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어디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 이걸 부정하지 않는데 이게 표현이 바뀌어요.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안 틀려요. 근데 이 표현을 바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모르고 거의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주의할 게 두 가지예요. 생략된 전칭기호 찾기. 그 다음에 부정하지 않는 여기. 요거를 정확히 찾기예요. 저 두 개만 주의하면 우리 한정기호가 붙은 명제를 부정할 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딱 두 가지예요. 자, 저건 부정하지 않는 거고요. 자, 이제 표현을 바꾸는 것만 찾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시작할 때 했던 문제죠? x가 0과 1 사이의 원소이면 x의 제곱은 x 이하다. 참인 명제예요. 그죠? 부정하면 거짓이 돼야 돼요. 자, 이제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보면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저게 한정기호로 표현해 볼까요? 0, 1패 구간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자, 두 가지가 다 들었네요. 전칭기호가 생략되어 있고요. 여기 너무 심한데요, 이거? 자, 요게 부등호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자, 0, 1패 구간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제곱은 x 이하다. 자, 이제 부정하면 뭐가 돼요? 전칭기호는 존재기호로. 이거 부정하지 않죠?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부정하죠. 자, 이걸 다시 써볼까요? 자, 안 썼나 내가? 안 썼군요. 자, 굳이 쓰면 그래서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x제곱이 x인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인자가 좀 너무 천천히 써야 되는데. 자, x제곱이 x보다 큰 0과 1 사이의 x가 존재한다. 이게 부정이에요. 잘 보면, 자,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부등호는 참 이거 오늘 너무 심한데요? 가끔가다 이러긴 하지만 오늘은 진짜 이게 해내지 않네. 자, 여기 이 부등호는 번역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 부등호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등호는 어떻게 했어요? 부정했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부등호는 부정하고 어떤 부등호는 부정하지 않아요. 자, 앞에 있는 이 부등호는 어디에 해당되는 부등호예요? 명제함수 px에 해당되는 부호가 아니라 어디에? 여기. x가 어디의 원소인지를 나타내는 부등호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는 부정하지 않고요. 여긴 전칭기호가 생략되어 있었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찾아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주의할 것 등장했어요. 이거 두 가지예요. 자, 생략된 전칭기호는 찾아서 부정할 것이고요. 첫 번째. 또 하나는 자, 이제 요거는 부정하지 않는데 저 표현이 부등호라든지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요. 자, 그걸 뭐로 바꾸면 돼요? 요 기호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요 명제를 이 명제로 바꾸기만 하면 그때는 이제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해석학에서는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고 몇 분만 보시면 거의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만 어렵지 조금만 우리 입주론 대처법 쓰잖아요.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막 선생님이 나가버리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내가 알면 남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이 강의하시게 되면 이런 거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듣고 넘어갔으니까 잘 몰랐던 것 뿐이에요. 자, 이제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동치인 표현이에요. 자, 입시론 대수능법에서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라고 번역을 하죠. 저는 주어진으로 번역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어쨌거나 여기에 이 부등호는 이 포함관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부정할 때 이거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임의의 양수 입실론인데 여기 부등호가 번역이 안 됐죠. 부정이 안 됐죠. 그렇죠? 저게 부정이 안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자, 여기가 부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 부등호는 바로 여기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부등호이기 때문에 양수의 집합의 입실론인데 전칭기호의 입실론인지 존재기호의 입실론인지만 표현해주면 되고 이 부등호는 부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부등호가 있었다면 여기 있는 부등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등호는 부정하고 어떤 부등호는 부정하지 않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알면 됐어요. 이 부등호가 전칭기호에 붙어 있어서 집합의 원소를 표현하는 부등호라면 부정하지 않아요. 자, 그렇지 않고 명지함수에 있는 부등호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등호가 전칭 존재기호에 붙어 있어서 자, 무엇을 표현해요? 집합의 원소를 나타내는 그런 부등호는 부정하지 않는다. 명지함수에 있는 부등호는 부정한다. 몇 분만 여러분들 해보시면 역시 금방 익숙해지는 표현이 돼요. 자, 이제 한지형기호가 많으면 부정이 어려운 건 당연하겠죠. 헷갈려요. 우리말로 번역해도 이상해져요. 자, 그럴 때 나중에 우리 수학에서는 동치인 명제를 찾아요. 한정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동치인 명제를 찾아서 그 명제를 부정하는 게 편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동치인 명제들은 주로 수학적인 동치인 명제를 찾아요. 논리학적으로 한정기호를 없애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동치인 명제는 한정기호 없이 쓰는 명제가 생겨요. 그럼 그 명제를 부정하면 돼요. 그래서 자, 수학은 단순한 논리학이 아니에요. 자, 아까 철학 얘기를 했지만 철학을 하는 사람 중에 수학을 아주 맹공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학은 단순 논리학이야. 논리학일 뿐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수학은 단순한 논리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치인 명제가 논리학적으로 동치인 명제 아까 했죠? 논리학적으로는 동치가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동치인 명제들이 있어요. 그런 명제를 찾아서 부정해주면 돼요. 자, 이제 저 존재기호의 특징은 존재성의 핵심이에요. 글자 그대로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자, B에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Y가 존재한다? 존재하면 무조건 참이에요.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무한히 많든 상관없고요. 고정되어 있든 변하든 상관없어요. 존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제 x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자, 이제 0, 1패 구간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어떤 y, 양수 y가 존재해요. y제곱이 x보다 큰. 자, 저 y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y가 2가 되든 3이든 상관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어.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자, y의 선택은 절대 유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심지어 y는 x에 따라 달라져도 돼요. 자, 지금 x에 따라 변하지 않는 y를 구했죠? 하지만 x에 따라 변해도 돼요. 예를 들어 y를 뭘 주면 돼요? 1 더하기 x도 줘도 돼요. y 자리에 1 더하기 x를 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참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존재기호는 기본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자, 어디까지 기본적으로예요. 상황에 따라 이제 조금씩 상황이 달라져요. 자, 이제 형태를 잘 봅시다. 자, 여기는 기본형이에요. 아무것도 안 붙었고요. 여기 이 형태라면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전칭기호랑 존재기호가 같이 끼어 들어가면 형태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때는 조금씩 생각이 달라져요. 자, 가운데 여기 들어갔어요. 존재기호의 y, 전칭기호의 x, 명지함수 pxy. 자, 이제 명지함수 pxy는 독립변수가 두 개인 명지함수예요. x하고 y가 어떠어떠하다 라고 하는 명지함수예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존재기호는 y는 x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이제 논리학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먼저
뭐가 존재해요? y가 존재해요. y가 존재한 다음에 그 y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순서만 지키면 돼요. 자, 순서가 왼쪽부터 가는 거 당연하죠? 자, 이게 1번. y의 존재성이 우선이에요. y는 존재했어요.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자, 이때는 저 전칭은 주어진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모든으로 번역해 주는 게 편해요. 자, y가 주어지면, 자, y를 찾았어요. y가 존재했어요. y가 존재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pxy를 만족한다. 자, 이때에는 이 y 값이 x에 따라 변하면 안 돼요. x에 따라 변하려면 x가 먼저 주어진 다음에 y를 찾을 때예요. 맞죠? y를 찾을 때 x가 안 주어진 상태예요. 이때 잘 보세요. y 1번일 때는 아직 x는 아직 안 나타났죠. 그렇죠? x가 없는 상태에서 뭐 한 거예요? y를 찾은 거예요. x에 따라 변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 형태일 때는 y는 어디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x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정기호의 순서, 전칭 존재기호의 순서를 여러분이 잘 받으시면 돼요. 존재 y, 전칭 x. 자, 이때는 주어진보다 모든이 어울려요. y가 존재하는데 그 y가 모든 x에 대해서 무엇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절대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자, 아까 볼까요? 여기서는 영향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됐죠. 자, 이때는 y는 1 더하기 x, x에 따라 달라져도 되고요. 2나 3, 안 변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이 단계는 뭐가 돼야 돼요? 절대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단계예요. 자, 물론 이 경우도 유일성은 필요 없어요. 유일할 필요가 없어요. 존재성만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볼까요? 0을 패고 가는 위로유계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볼 거예요. 자, 우리 참인 명제죠? 저거를 이제 입실론 델타 문법을 쓸 거예요. 자, 전칭 존재 기호로 표현하는 것을 입실론 델타 문법의 표현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동치인 말이에요. 자, 우리 어떤 실수 y가 존재해요. 자, 0일패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y가 x 이상이 되는 예요. 자, 왼쪽은 전칭 존재 기호가 보이지 않죠? 이쪽은 전칭 존재 기호 보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또 지우개로 바뀌었지? 아, 됐죠. 찾아 쓸 수 있으면 돼요. 자, 참임을 볼 때 y는 1 또는 y2를 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y가 x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때는 절대로 y는 x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봅시다. 이때는 순서가 달라졌어요. 전칭 x의 존재 y죠. 자, 어느 쪽이 1번이에요? 요게 1번. 자, 이미 x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뭘 찾는 거예요? y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뭐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x가 주어진 x에 대해서 y가 존재한다. 무엇을 만족하는? pxy를 만족하는 y가 존재한다. 이때는 주어진으로 번역하고요. 자, 존재가 먼저 나올 때는 모든으로 번역하는 게 생각이 좋아요. 자, 이때는 y는 x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받을 수도 있다는 말 봐세요. 꼭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자유예요. 즉 y는 x에 따라 달라져도 돼요. 그래서 전칭 x의 존재 y일 때는 저 전칭은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주어진으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x가 주어지면 y가 존재한다. 자, 제가 이 수도를 강조했어요.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물론 이 경우도 유일성은 필요 없어요.
자, 이 경우죠. 우리 양수 x가 주어지면 어떤 양수 y를 구할 수 있는데 y제곱이 x 이상이 되는. 자, y를 뭐로 택하면 되죠? 루트 x를 택해도 되죠. 자, 이러면 만족해요. 자, x에 따라 변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물론 유일하지 않아요. 루트 x 더하기 1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냥 y x 집어넣어도 되고요.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유일성은 필요 없어요. 존재하게만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잘 봅시다. 이 명제는, 이 y는 반드시 x의 영향을 받아야지만 돼요. 이건 논리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수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양의 실수의 집합은 유료유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x를 한없이 키울 수 있어요. y를 고정하는 순간, y를 내가 1억을 택했어요. 1억보다 큰 x를 택해버리면, 자, 문제가 생긴다고요. 루트 1억보다 큰 x를 택해버리면, 그죠? 자, y를 1억을 택했는데 x를 1조에 1조 선택했어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반드시 y는 뭐에 따라 변해야 돼요? x에 따라 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를 바꾸겠어요. 이러면 y가 x에 따라 변하지 않게 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y는 2줘도 돼요. 3줘도 되고 4줘도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이거거든요. 양의 실수일 때랑. 자, 위하고 아래가 달라요. 위는 여러분이 뭘 알고 있어요? 반드시 y는 무엇에 따라 변해야 돼요? x에 따라 변해야 돼요. 아래쪽은 x에 따라 달라져도 되고 다르지 않게 유일하게 딱 고정되는 y를 택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이제 수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합의 차이고요. 자, 이제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게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의미가 갖고 돼요. 자, 일단 어쨌거나 이 형태라면, 기본형으로 이 형태라면 y는 어떻게 돼요? x의 영향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하는 형태가 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y가 x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강조해 줄 때 이렇게 쓰겠어요. 자, x가 주어지면 y가 존재하는데, 자, 이 y는 뭐에 따라 달라져도 돼요? x에 따라 달라져도 된다 라는 기호로 첨자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겠어요. y는 뭐에 대한 함수예요? x에 대한 함수예요. x가 변하면 변하니까. 그래서 y가 x에 따라 변한다를 강조할 때 쓰는 기호예요. 저 기호는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때 이건 기억해 줘야 돼요. 이 표현이 된다면 이 y는 무엇에 따라 변해도 돼요? x에 따라 변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칭 존재 기호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y가 x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걸 강조할 때 쓰는 기호고요. 자, 필수는 아니니까 가지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 반드시 x형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다예요.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뒤에 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자, 특징 5에서 본 예를 봅시다. 자, 이거 영일표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y가 존재하는데 y제곱의 x를 보다 큰. 자, 이때 y를 2를 택해버리면 영향을 받지 않고요. 자, y를 x 더하기 1로 택해버리면 y는 x에 따라 변하죠. 둘 다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 이건 둘 다 가능하지만 아까 설명드렸지만 요거죠. 우리 이 경우라면 여기가 우리 양의 실수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의 실수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영향을 받아야만 돼요. 자, 그 차이가 뭔지는 좀 이따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경우예요. x가 주어지면 어떤 y가 존재하는데 pxy를 만족하는 y가 존재한다.
자, 저 y가 반드시 x의 영향을 받아야지만 될 때가 있고요. 영향을 받지 않는 y를 택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렇죠? 자, 저 두 개가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와요. 자, 분명히 우린 이 상태예요. 전칭 x의 존재 y라면 y는 x에 따라 변해도 되고요. x에 상관없이 상수로 주어져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차이가 해석하기 위해서 자, 균등이란 말이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게 저 차이예요. 자, 연속함수하고 균등연속의 차이, 전별수렴과 균등수렴의 차이가 바로 요 차이가 되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 마친 다음에 연속함수하고 균등연속함수의 차이를 논리학, 전칭기호하고 존재기호의 성질만 가지고 구별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정리는, 자, 우리 수학을 공부하다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 형태가. 가끔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꼭 볼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법 피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볼 거예요. 자, 보면 이게 전부 동치가 아니에요. 1번과 4번은 동치인데 2, 3번은 동치가 아니에요. 왜 동치가 아닌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냥 발레를 보면 가장 쉬운 발레를 봅시다. 예를 보겠어요. 정수에서 px는 짝수이다, qx는 홀수이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2번 여기를 쳐다봅시다. 이거는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2번을 쳐다보면 왜 넘어갔어? 자, 여기 x가 요 x 하나가 이 두 개를 다 건드리고 있어요. 자, 정수 x는, 모든 정수 x는 짝수이거나 홀수이다. 맞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어떤 정수를 택하든지 이거는 짝수 아니면 홀수예요. 참이명제예요. 자, 근데 오른쪽으로 볼까요? 여기에 또는이 붙었어요. 그걸 따로 해석을 해야 돼요. 따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앞에 거를 해석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모든 정수는 짝수다. 거짓. 뒤에 거 모든 정수는 홀수다. 거짓. 둘 다 거짓이니까 논리합 해봐야 거짓. 자, 그렇죠? 그래서 왼쪽은 참인데 오른쪽은 거짓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는 못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죠? 자, 근데 여기 그릭으로 되어 있으면 자, 왼쪽이 참이면 자, 뭐예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px, q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따로 봐도 동시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은 자, 어떻게 돼요? 또는은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어떤 x는 px를 만족하고 어떤 x는 qx를 만족한다면 얘를 만족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형태라는 것만 봐두시면 돼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자, 여기 오른쪽을 볼까요? 이 예를 가지고 보겠어요. 어떤 정수는 짝수이다. 참이에요. 그렇죠? 자, 어떤 정수는 홀수이다. 참이에요. 여긴 그리고 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어떤 정수는 px, qx 다 만족해야 돼요. 짝수이면서 홀수가 다 돼야 돼요. 그건 거짓이죠. 자, 그래서 2, 3번은 자, 여러분들은 골치 아프게 보지 말고 요 예 하나만 딱 기억해 주세요. 저 예 하나만 딱 기억하면 저 예를 바탕으로 생각해 주면 틀릴 리가 없어요. 가장 쉬운 예예요. 자, 요 예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일이 나중에 위상수학을 강의할 때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때도 다른 방법으로 피해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 예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집합 A, B하고 명지함수 PX에 대해서 자, 이제 1, 2번은 동치인데요. 3번이 동치가 아니에요. 자, 3번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인가요? 전칭기호와 존재기호의 순서 바꾸기. 자, 1, 2번은 간단해요. 전칭기호 두 개는 순서 바꿔도 돼요. 2번 존재기호 두 개는 순서 바꿔도 돼요. 자, 그런데 자, 전칭기호만 있으면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존재 기호만 있으면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 생각해도 전혀 이상한 거 없거든요. 전칭 기호만 있으니까 자,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에 대해서 순서 바꿔도 모든 y, 모든 x에 대해서예요. 어떤 x가 존재하고 어떤 y가 존재해요. 순서 바꿔도 어떤 y가 존재하고 x가 존재해요. 문제되지 않아요. 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칭 기호와 존재 기호가 섞여 있을 때 전칭 존재 기호 순서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그래서 1번, 2번은 쳐다도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3번에 주목해 봅시다. 자, 존재 전칭은 전칭 존재로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반대쪽은 안 돼요. 자, 이걸 결정하는 게 뭐냐면 아까 존재 기호의 y가 x의 영향을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핵심이 돼요. 자, 왼쪽을 봅시다. 이 왼쪽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x가 주어진 다음에 y가 전칭이에요. 자, 이제 일부러 제가 x, y 전칭 문제를 바꿨어요. 자, 존재 x의 전칭 y예요. 그렇죠? x를 찾았어요. 존재했어요. 그 존재한 x에 대해서 y는 어때야 돼요? 모든 이해야 되죠, 이때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x는 모든 y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렇죠? x는 y에 따라 y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자, 여기 구한 이 x는 어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y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x는 y가 주어지면 x를 찾은 거예요. 존재한 거예요. 여기 x는 y에 따라 변해도 되고 변하지 않아도 돼요. 자유예요. 자, 여기 x는 y 영향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자유고요. 여기 x는 뭐예요? y 영향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 차이가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자, 봅시다. 여기 x는 y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가도 돼요. 여기는 영향 안 받아도 되니까. 근데 이쪽은 이 x가 y 영향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면 돌아갈 수가 없죠.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전칭 기호와 존재 기호가 섞여 있을 때 순서를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 자, 일단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어느 쪽이 되는지는 익숙해질 거예요. 전칭 존재 기호가 섞여 있을 때는 순서를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 자, 그래서 3번을 다시 쓴 거거든요. 자, 왼쪽은 절대로 x는 y 값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절대란 말이 붙었어요. 자, x가 y의 영향을 받는 순간 왼쪽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자, 오른쪽은 뭐예요? x는 y 값에 영향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존재 x 전칭 y는 전칭 y 존재 x로 항상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반대쪽이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반대쪽은 항상 되는 건 아니고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 성립하려면 언제 성립이 될까요? 답은 여기 있어요. 여기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영향을 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가는 건 안 되겠죠. 자, 여기 영향을 반드시 받아야 참 이거 너무 오늘따라 너무 심한데 이거? 자, 나오나요? 아, 나오군요. 자, 영향을 받아야 된다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 오른쪽에서 왼쪽 갈 수 있어요? 받지 않아도 된다면. 자, x가 y 값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할 수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x가 y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여기 성립할 것이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가 이제 우리 뒤에가 등장을 또다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봅시다. 여기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 참여 명제예요. 전칭의 x 존재 y예요.
자, 이때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x가 주어지면 요성질을 만족하는 y가 존재한다. 그렇죠? 차이 명제예요. 자, 순서를 바꿔볼까요? 자, 이때는 우리 어떻게 돼 있어요? 이 y는 반드시 뭐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x의 영향을 받아야지만 되죠.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 이 반드시를 확신할 수 있느냐는 수학적 지식이에요. 자, 우리 이때는 순서를 바꾸면 거짓이 돼요. 자, y가 존재해요. 이 y가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그걸 만족해요. 모든 양수보다 y제곱이 더 큰 양수는 없죠. 그렇죠? 왜? 양의 실수의 집합은 위로 유계가 아니거든요. 내가 y를 1억을 택하면 x는 1억에 1억 선택해버리면 돼요. y를 1조를 택하면 x 뭐 택하면 돼요? 1조에 1조승.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저 거짓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때는 전칭 존재 기호의 순서를 바꾸면 참거짓이 바뀌었으니까 틀려요. 바꿀 수 없다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때 바꿀 수 없는 이유가 y가 x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집합을 0을 패구간을 바꿨어요. 자, 이때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그래도 참이에요. 어떤 양수 y가 존재해요. 모든 0일 패구간의 원소보다 y제곱이 더 큰 참이죠. y 뭐 주면 돼요? 2 주면 충분해요. 1, 그렇죠? 3줘도 되고 4줘도 돼요. 이때는 순서 바꿔도 참이에요. 자, 이 위는 차이 명제의 순서를 바꿨더니 거짓이 됐고요. 아래쪽은 차이 명제인데 순서 바꿨더니 참 그대로 됐어요. 아래쪽은 가능한데 위쪽은 불가능하다. 자, 그 차이가 바로 요거예요. 이때 여기 y는 반드시 x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요. 이때는 받을 수 있고 받지 않게 구할 수도 있었고요. 자, 이 차이가 저 순서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 줘요. 그래서 자, x의 영향을 받지 않는 y를 찾을 수 있으면 순서 바꿀 수 있다. 자, 그럴 수 없으면 순서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 순서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건 저 집합의 무엇이에요? 수학적인 성질. 논리학이 아닌 수학이 들어가게 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집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y가 반드시 x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이제 생겨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이. 전칭 존재 기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차이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전칭 존재 기호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이게 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논리학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학에서는 저게 중요해요. 전 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에서는 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중요해요. 자, 이 문제가 차이 명제예요. x가 주어지면 p를 만족하는 y가 존재한다. 저게 참일 때. 자, x의 영향을 받지 않는 y를 찾을 수 있으면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순서를 바꿀 수 있다. y가 반드시 x의 영향을 받아야 되면 순서 바꿀 수 없다. 왜? 순서를 바꾸는 순간 자, 이제 y는 어디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x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자, 순서를 바꾸는 순간 y는 절대로 x에 따라 변하면 안 된다가 되니까 그걸 보장해 줘야지만 순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x의 영향을 받지 않는 y를 구할 수 있으면 순서 바꿔도 되고요. 구하지 못하면 순서는 절대 바꿀 수 없다. 자, 역시 마찬가지. 그냥 지금은 생각만 간단히 해두세요. 나중에 균등 연속 다룰 때 다시 또 등장을 해요. 그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거니까 뭐 너무 깊이 볼 필요 없어요. 자, 이 경우는 바꿀 수 있고요. 자, 설명은 다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생각이 편해져요. 자, 이때는 자,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주어진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x가 주어지면 x 영향을 받아도 되는 y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때는 뭐예요? 모든이에요. y를 내가 찾았는데 그 y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가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 볼 때 모든이 되면 주어지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주어진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럼 모든으로 갈 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x가 주어졌을 때 y를 내가 다루는데 주어진 다음에 반드시 y가 x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함부로 못 바꾸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도 모든이 돼버리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말로 생각해주면 조금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래쪽은 모든으로 번역할 때 좋고요. 위쪽은 주어진으로 번역할 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모든으로 함부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말은 더 편하죠, 우리말이. 모든은 모두 만족하니까 주어진도 만족하겠죠? 그래서 아래쪽, 위쪽 가는 건 당연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으로 생각해주면 편리할 수가 있어요. 자, 간단히 문제 몇 개를 봅시다. 우리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 x가 존재해요. 입실론보다 작은 x가 존재한다. 자, 저게 차일명제인 걸 보일 거예요. 이거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입실론이 주어지면 x를 뭐로 택할 거예요? 2분의 1 입실론과 2분의 1 중에 더 작은 걸 택해주면 끝나죠. 자, 이것도 역시 해석하기 기법을 몇 개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x의 선택은 유일하지 않아요. x는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제 요 식을 봅시다. 여기 2분의 1 필론은 3분의 1 필론 써도 되고 4분의 1 필론 써도 되고요. 0.9 필론 써도 되고요. 10,000분의 1 필론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2 필론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우리 목표가 2 필론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거나 써도 돼요. 자, 오른쪽 볼까요? 저 2분의 1, 0.99를 써도 되고요. 5분의 1 써도 되고요. 자, 뭐예요? 우리 여기서 구한 4분의 2 필론이 뭐보다 크면 안 되죠? 1보다 크면 안 되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4분의 2 필론을 택했어요. 이게 1보다 커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왜? x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기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해두는 거예요. 뭐보다 크지 않으면 돼요? 1보다 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여기도 아무거나 1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요. 0과 1 사이 숫자 0.01을 써도 되고요. 1억분의 1 써도 되고요. 0.9999를 써도 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기법이 우리 나중에 등장을 하니까 그걸 익혀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답안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유가 생기죠. 자, 주어진 양수 이필론에 대해서 a의 절대값이 이필론보다 작다. 자, 저걸 만족하는 실수를 구할 거고요. 자, 이건 이제 너무 당연하게 보자마자 0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첫 번째 이필론 델타 누법의 우리 표현이에요. 자, 저건 a가 0이에요. 자, 만일 증명을 먼저 해봅시다. a가 0이 아니라면 이필론을 2분의 a의 절대값을 주겠어요. 그럼 당연히 a의 절대값이 이필론보다 커지죠? 그 순간에 모순이에요. 그렇죠? 조건의 모순이에요. 자, 따라서 왜 모순이 생겼어요?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는 0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게 문제 아니라 저 말을 보고 당연히 0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떻게 볼 거냐면 a는 전칭이에요. 임의의 주어진이거든요. 0보다 조금 큰, 굉장히 조금 큰 임의의 이필론보다 a 절대값이 작아야 돼요. 자, 저 성질을 만족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0이 아니라면 0과, 자, 이제 이거예요. 0이고요. 여기 a의 절대값이에요. 이 사이에 이필론이 존재하죠. 아무거나 택해도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 모순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얘가 어디 있어야 돼요? 0으로 붙어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가장 기본적인 이필론 델타 누법의 표현이에요. 자, 간단하게 a는 0이다 라고 쓰면 될 걸
해석학에서는 이 말을 저렇게 써요. 괜히 복잡하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 해석학적인 논리를 쓰다 보면 이 표현이 등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전부 다 동치인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A는 0이란 말을 해석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A는 0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0보다 조금 큰 모든 수보다 작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면 돼요. 자, 4번의 조건이 여기 이플론 자리를 뭐로 바꿀 거예요? 2이플론 또는 2분의 이플론 이런 거로 바꿀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여기 또 부등호를 바꿨죠? 자, 결론적으로 다 똑같다요. 변함없이 전부 다 A는 0이에요. 자, 상수 C가 양수예요. 그러면 임의의 이플론, 주어진 이플론에 대해서 A의 절대값이 상수배의 이플론보다 작을 때, 자, 만일 증명은 똑같아요. A가 0이 아니라면 이플론을 얘를 어떻게 버릴까요? 오늘 너무 심한데? 자, 얘를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모순이 생겨버려요. 자, 얘보다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모순이죠. 문제에 그렇지 않다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왜 모순이 됐어요?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증명도 똑같아요. 자, 증명도 똑같고요. 달라지는 것 없어요. 자, 일단 이플론을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서 이 증명에서 얘를 어떻게 찾을까요? 또 금방도 안 나오지? 자, 얘를 어떻게 찾을까요? 거꾸로 풀기예요. 자, 처음부터 결과를 예상해 놓고요. 얘를 만족하는 이플론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을 보면 얘를 먼저 찾아서 이 계산을 한 것 같죠? 실제로 문제를 푸는 우리들은 거꾸로예요. 얘를 먼저 생각을 해요. 얘를 만족하는 뭐를 구하죠? 이플론을 구하자. 그래서 생각의 단계는 얘가 1번, 얘가 2번이 생각의 단계예요. 전 이걸 거꾸로 풀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답안지는 어떻게 써요? 답안지는 꼭 얘가 1번, 얘가 2번처럼 된 것처럼 보죠. 얘를 먼저 찾아서 계산했더니 얘가 된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답안을 작성하는 우리들은 계산을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이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해 놓고 이걸 만족하는 이플론을 거꾸로 찾은 거예요. 자, 우리 해석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계산 기법이에요. 나중에 그냥 계속 등장할 거예요. 목표를 결정해 놓고 이걸 만족하는 뭘 찾는 거예요. 자, 이게 이플론을 구하는 요령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익혀야 될 거꾸로 풀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역시 마찬가지. 여기 2는 1보다 큰 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내가 처음부터 여기를 내가 3으로 생각했어요. 자, 이거 안 쓰는 게 낫겠네. 여기서 할게요. 처음부터 내가 여기를 3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3이 되겠죠. 내가 여기를 100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 100이 될 거예요. 여기 숫자 선택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 주면 돼요. 지금은 우리 1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의 조건에 따라 붙으면 조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증명 단계고요. 자, 증명 단계고요. 자, 직관적인 생각을 봅시다. 직관적인 생각은 자, 이제 뭘 보면 돼요? 얘를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얘를 이플론 1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뭐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C는 고정되어 있고요. 모든 이플론이니까 여기 이플론 변해주면 얘도 변할 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렸죠. 자, 조건을 저기 이플론 제곱으로 바꿨어요. 자, 여기를 이플론 제곱 바꿨죠? 그래도 달라지지 않아요. 자, 직관적인 생각. 그냥 얘를 뭐라고 볼 거예요? 얘를 그냥 이플론 1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플론 1이라고 본다면.
자, 주어진 입출론 원에 대해서 저 성질을 만족하는 건 4번에서 0이다. 로 보이면 되죠. 자, 증명은 이거거든요. 역시 이 입출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처음부터 난 얘를 만들어 놓고 거꾸로 구한 거야. 입출론 제곱이, 자, 얘가 얘보다 작은 수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난 얘를 구한 게 아니라 입출론 제곱이 a의 절대값보다 작게끔 만들면 되죠. 그래서 택한 게 뭐예요? 2분의 a의 절대값. 이걸 만족하는 입출론 구하면 되겠다. 거꾸로 풀어서 얘를 구한 거죠. 자, 역시 거꾸로 풀기 계속 등장할 거니까 뭐야? 자, 이제 우린 저기서 동치로 보여야 돼요. 자, 전부 다 무슨 뜻이에요? a의 절대값은 0보다 조금 큰 모든 수, 전칭기호가 앞에 붙어 있죠, 여기? 그렇죠? 0보다, 이건 기껏 해봐요. 자, 이거는 0보다 조금 큰 수예요. 근데 그걸 만족하는 모든 수보다 작아야 돼요. 뭐밖에 없어야 돼요? 0밖에 없어야 된다. 자, 우리는 증명보다 요 생각이 중요해요. 저렇게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게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A는 0이다를 쓴 이필론 델타 문법의 표현 형태예요. A는 0이다를 이필론 델타 문법으로는 무한히 많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우리 임의의 양수 이필론에 대해서 우리 A의 절대값이 탄젠트 이필론. 뭐를 줄까? 야, 그 탄젠트는 좀 곤란한데 뭘 써줄까요? 아크탄젠트를 쓸까요? 양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뭐 아크탄젠트 이필론. 이것도 돼요. 그렇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런 표현들은 이제 우리 보고서 요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A의 절대값이 0보다 조금 큰 모든 수보다 작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는 걸 봐주면 되고요. 자, 6번을 봅시다. 자, 저게 뭐로 보이나요? 자, B가 A 이상이다의 입실론 델타 문법 표현이에요. 자, 증명은 5번의 생각을 이용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냥 직접 증명하는 방법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자, 이거죠? 2항에서 2항 해버리면, 요거 2항 하면 요 표현이 되고요. A 빼기 B는 0보다 조금 큰 모든 수보다 작다.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요? B가 A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증명을 그대로 택해서 이렇게 와서 증명해도 괜찮고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이게 다 동치인 말로 보여주면 돼요. 자, 이게 다 동치인 말이 뭐예요? A에서 아주 작은 양수를 빼주면 무엇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B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A가 B 이하가 돼야 돼요.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 A에서 이만큼 빼주면 B보다 안 작아지죠. 그렇죠. A에서 굉장히 작은 수를 뺐더니 B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A가 B랑 똑같거나 B보다 작으면 저걸 만족하지만 A가 B보다 크다면 만족할 수 없다. 자, 이 생각이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 눈에 이 말이 그 말로 보여야 돼요. 0보다 조금 큰 모든 수에 대해서 A에서 그 조금 뺐더니 B보다 작아져야 돼요. 자, 제일 큰 A가 될 수 있는 게 B일 때. A가 B랑 똑같으면 가능해지죠? 근데 A가 B보다 큰 순간 이제 이필론이 이만큼이 돼버리면 이게 이필론이 돼버리면 B보다 안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우리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필론 델타 문법의 특징, 한정기호, 전칭기호의 특징을 봤거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순전히 논리학적인 관점으로 우리 수열의 극한,
함수의 연속성, 균등 연속에 대한 특징을 볼 거예요. 수학적인 특징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전칭기호, 존재기호로 바라볼 수 있는 특징.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균등 연속하고 연속함수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해석학을 할 때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혔던 게 균등과 연속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 논리학만 보더라도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해석학의 정의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